EU 본부 새벽 2시 한 여성이 조작 혐의자가 됩니다. 그녀가 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죠. 대한민국,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방산 강국 상위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함정에 빠집니다. 한국을 무너뜨리거나 자신이 무너지거나 선택의 기로에 선 독일 출신 감사관 레나.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유럽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90일 납기의 비밀,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장, 그리고 50년 전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불가능과 싸워온 나라의 기록입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핍박을 견뎌내고 전쟁의 참호 속에서 굳건히 살아낸 우리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한국의 91납기 시스템을 신뢰하시나요? 신뢰한다면 한국 최고, 아직 의심스럽다면 검증 필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인지 집에서 편하게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大家더 한거 찍어사가. 저는 레나바이스입니다. EU 조달 감사 및 리스크 분석관이죠. 브뤼셀 본부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보고 진실을 찾는 거죠.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2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과 EU가 공동 운영하는 국력 산업 영향력 대시보드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들의 방산 역량, 기술 수준, 공급망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믿었어요. 7년간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이름이 상위권에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독일보다 위, 프랑스보다 위. 종합방산 역량평가에서 유럽 주요국들을 제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건 오류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새로 고침을 해도 똑같았습니다. 납기 준수율 98.7%, 긴급 대응 속도 평균 91, 실전 배치 성공률 100%. 숫자는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를 저는 몰랐을까요? 7년간 이 분야를 분석했는데 말이죠. 그 순간 화면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스템 경고창이 떴어요. 외부 로비 연계 가능성 감지 열람자 레나 바이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그냥 데이터를 본 것뿐인데요. 5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사 말이 뒤통이었어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올 정도라면 심각한 일이겠죠. 레나,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입니다, 말이. 혼자? 네. 좋아, 움직이지 마. 10분 안에 내가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예감만 들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마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 긴급 도입 타당성 검토 초안이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뭐죠? 저는 이런 거 쓴 적 없는데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어. 내 이름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그걸 내가 알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아. 레나, 너 한국 관련해서 뭐 작업한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오늘 처음 대시보드에서 한국 데이터를 봤을 뿐이에요. 그 데이터 열람 기록이 남았어. 그리고 3시간 뒤에 이 문서가 유출됐지. 마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레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조작범이 된 건가요?
말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누군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잡혔어. 넌 해명해야 해. 그녀가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죠. 저는 다시 한국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98.7%, 91, 100%.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62세, 은퇴한 독일 기계부품 회사 대표였죠. 20년 전 아버지 회사는 아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계약을 잃었고 결국 회사를 축소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자주 말했습니다. 빠른 약속을 믿지 마라. 그들은 납기를 지키려고 안전을 포기한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었습니다. 속도는 곧 부실이라고요. 완벽함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숫자들은 뭔가요? 빠르면서도 완벽하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을 벗어나려면 증명해야 해요. 한국이 사기 구조라는 걸 밝혀내거나 아니면 제가 조작에 이용당했다는 걸 증명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좋아, 한국. 내가 뭔지 직접 확인해주마.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저 숫자들이 진짜라면요? 만약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가 틀렸다면요?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내일 회의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야 했죠.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야.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원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말이 뒤퐁, 그리고 낯선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제가 들어서자 차갑게 웃었어요. 마리가 소개했습니다. 레나, 요하네스 크로이츠야. 독일 방산 산업 자문위원이지. 저는 악수를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레나 바이스 씨. 당신이 어젯밤 열람한 데이터 말이오.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본 한국 데이터가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 믿으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죠.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제 감정과 무관하게요. 그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전형적인 숫자 맹신자군요. 레나 씨, 이 업계에서 20년 일했소. 한국은 빠르지만 허술한 나라요. 우리는 이미 속아본 적이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하네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2010년이었소. 한국 업체가 우리 계약을 가로챘지. 납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과는 6개월 지연, 부품 결함, 제작업 비용 폭증. 우리 독일 기업이 뒷수습을 해야 했소.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한국은 싸구려를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요. 품질은? 그건 나중 문제지. 일단 계약부터 따내는 게 그들의 전략이요.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방어 본능이었을까요?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레나, 상황을 정리할게. 내 이름으로 유출된 문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야.
일부에서는 한국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는 내 결백을 믿지만 증명이 필요해. 저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음아리가 두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현장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데이터 조작이나 허위 과장을 입증하는 거지. 그녀가 두 번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둘째, 내가 외부 로비에 이용당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누가 너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밝혀내는 거야. 저는 두 종이를 번갈아 봤어요.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요? 음아리가 짧게 답했습니다. 넌 끝이야. 요하네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레나 씨, 간단한 문제 아니오. 한국 가서 현장 확인하면 돼요. 그들의 공장, 납기 시스템, 품질 관리 과정. 다 들여다보시오. 허점은 반드시 있소. 빠른 것들은 언제나 어딘가 구멍이 있으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허점이 없다면요?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없을 리가 없소. 당신 아버지도 독일 제조업 출신이라 들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시오. 장인 정신없이 빠른 건 다 거품이라고 말씀하실 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야기를 알죠? 요하네스가 씩 웃었어요. 이 바닥 좁소. 바이스 정밀기계. 20년 전 아시아 업체한테 밀려 문 닫을 뻔한 회사 아니오.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지웠어요. 제 개인사는 이건과 무관합니다. 요하네스가 비웃었습니다. 무관하다고? 당신은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오? 이번엔 제대로 된 분석으로 아시아를 심판하겠다는 거지. 마리가 제지했어요. 요하네스, 그만해.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나 씨, 솔직해집시다. 당신도 한국이 의심스럽잖소? 안 그러면 어젯밤 데이터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했던 거죠. 마리가 말했습니다. 레나, 결정해. 한국 현장 감사 갈 거야, 말 거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가겠습니다. 언제? 최대한 빨리요. 이번 주 안에. 요하네스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좋은 선택이요. 가서 제대로 보시오. 그들의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빠른 납기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소.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마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한국을 증오하는 거죠? 마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방산 업계 로비스트야. 한국이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는 걸 막고 싶은 거지. 하지만 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넌 진실을 찾아야 해. 요하네스의 편견도 내 아버지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팩트만 중요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휴대폰으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비행이었죠.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두려운 건가요? 아니면 기대되는 건가요? 저는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어요. 감정은 배제하고 논리만 따랐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요하네스 말이 맞다면 저는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고 제 결백을 입증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되죠.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요? 만약 저 숫자들이 진짜라면요?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3일 뒤 출발이었어요. 짐을 쌀 시간은 충분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이후에 입사했을 때 보낸 편지였죠. 레나, 넌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그게 내 무기야. 하지만 명심해라. 빠른 약속을 믿지 마라. 세상에는 서두르면서 완벽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 할아버지도 나도 그걸 배웠다. 편지를 접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빠르면서 완벽한 건 불가능한 걸까요? 대답은 3일 뒤에 찾게 될 거예요.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납품 실적, 계약 이행률, 고객 만족도. 숫자들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확인해 주마. 그리고 만약 내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았어요. 속이는 쪽이 한국이 아니라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제 편견이, 제 선입견이 저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출장 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니? 감사 업무요. 방산 관련해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라. 그쪽 사람들 말 잘해.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일 뒤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제 커리어도, 제 신념도, 제가 믿어온 모든 것도.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무너뜨리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겠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서울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였지만 유럽보다 훨씬 건조하고 날카로운 공기였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첫 방문지는 폴란드 국방부 바르샤바 조달실이었습니다. 한국을 보기 전에 먼저 고객을 만나기로 했죠. 바르샤바까지는 다시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경유지를 거쳐 도착하니 이틀이 걸렸습니다. 피곤했지만 긴장감이 잠을 쫓아냈죠. 제 커리어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폴란드 국방부 건물은 육중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에 작은 창문들이 박혀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3층 조달실로 올라갔죠. 복도에는 오래된 군사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39년, 1945년, 그리고 최근의 국경선들이요. 피오트르 노박을 만났습니다. 50세, 폴란드 국방부 긴급 조달 책임자였어요.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바이스 씨. 커피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류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폴란드 지도가 크게 붙어 있었고 동쪽 국경 지역에 빨간 표시들이 빼곡했습니다. 노박이 커피를 건네며 앉았죠. EU 감사관이 직접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폴란드가 최근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요. 그 과정을 검토하러 왔습니다. 노박이 파일 2개를 꺼냈습니다. 잘 오셨어요. 마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독일 방산업체 제안서였죠. 이게 독일 측 제안입니다. 레오파르트 EH 전차, 총 180대. 납기는 계약 후 36개월. 36개월. 3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납기네요. 품질 검증에 충분한 시간이죠. 노박이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게 한국 측 제안이고요. K2 전차 180대, 납기는 91내 첫 배치, 12개월 내 완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90일? 3개월 안에 첫 인도라고요? 이건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을 선호했죠.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동쪽 지평선이었어요.
바이스 씨,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쪽 국경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아시죠? 러시아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노박이 계속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우리는 매일 긴장합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탱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쟁을 막아주진 않아요.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3년 뒤가 아니라요. 저는 두 제안서를 다시 봤습니다. 독일 제안서는 두꺼웠어요. 기술 명세, 품질 보증, 시험 절차가 200페이지가 넘었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36개월이었어요. 한국 제안서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납기 계획이 상세했어요. 주차별 생산량, 선적 일정, 현지 배치 계획까지. 90일 내 첫 배치, 그게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박이 답했어요.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독일 쪽이 조금 더 쌌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바이스 씨,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년 뒤에 완벽한 무기가 오는 것과 3개월 뒤에 검증된 무기가 오는 것. 어느 게 국민을 지킬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완벽주의를 믿어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속도가 완벽을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노박이 다시 앉았습니다. 처음 한국 담당자를 만났을 때 물었어요. 어떻게 90일 만에 가능하냐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 물었어요. 계약도 하기 전에요? 네. 그들은 우리가 주문하기 전에 이미 생산을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필요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요. 시장 분석이 아니라 지정학적 판단이었죠.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만약 폴란드가 계약하지 않았다면? 노박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나라가 샀겠죠. 이미 대기자 명단이 있다고 하더군요. 동유럽 국가들, 중동 국가들. 모두 빠른 배치를 원하는 나라들이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명란을 봤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의 서명,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 대표의 서명. 날짜는 6개월 전이었죠. 첫 배치는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계약 후 83일째 되던 날이요. 83일. 약속보다 빨랐어요. 품질은 어땠습니까? 노박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K2 전차를 시험하는 장면이었죠. 기동, 사격, 모든 게 매끄러웠습니다. 결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박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세한 조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놀란 건 사후 지원이었죠. 기술진이 3개월간 상주했습니다. 24시간 대응 체제로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요하네스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빠른 건 허술하다. 납기를 지키려고 안전을 포기한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 반대였어요. 바이스 씨. 노박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EU 감사관으로서 묻겠습니다. 한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답을 드리죠. 그가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잠을 잡니다. 왜일까요? 국경 너머 위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응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수단을 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노박이 돌아서서 말했어요. 3년 뒤에 오는 완벽은 오늘을 살리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는 나라예요. 그들은 전쟁이 뭔지 압니다. 휴전선을 70년간 마주하고 사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벽과 속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한국은 둘 다 가져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르샤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걸어가며 생각했죠. 이 속도가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이라면?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색했어요. 납기 준수율 98.7%. 이제 그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폴란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동쪽 국경 너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 노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책상 위에서 숫자만 봤다는 걸요. 현실을, 사람들을, 그들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창원으로 갑니다. 공장을 직접 볼 차례였어요. 90일 납기의 비밀을 확인할 시간이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너는 대체 뭐니? 창원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 중순의 한국은 폴란드보다 더 추웠죠.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공장 지대에 불빛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한국 방산업체 담당자가 호텔로 왔어요. 한도윤, 42세. 통합생산납기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죠. 바이스 씨,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30분 거리였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죠. 오늘 보실 곳은 K2 전차 생산 라인입니다. 지금 폴란드향 물량이 진행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시엔 월 8대 정도, 긴급 주문 시엔 월 20대까지 가능합니다. 월 20대. 하루에 거의 한 대꼴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한도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설계, 생산, 조립, 시험. 모두 한 곳에서 동시에 돌아가요. 우리는 순차 생산이 아니라 병렬 생산을 합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지금이 오전 8시인데 이미 가동 중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바이스 씨, 여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3교대 시스템이에요. 밤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돌아갑니다. 왜죠? 납기 때문입니다. 일동 생산 라인에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전차 차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업자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부품을 나르고 컴퓨터 화면들이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차체는 어제 시작한 겁니다. 72시간 뒤면 1차 조립이 완료돼요. 그리고 2동으로 넘어가 포탑이 결합되죠. 그 다음은 3동에서 전자장비 4동에서 최종 시험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인데요? 맞습니다. 한 대당 순수 조립 시간은 3일이에요. 물론 부품 생산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하지만 우리는 부품을 미리 만들어둡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고 현황판이었습니다. 엔진, 포탑, 궤도, 전자장비. 모든 주요 부품의 재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우리 비밀입니다. 주문을 받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두고 주문을 받아요. 제 상식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팔립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세계는 불안정하니까요. 전쟁 위험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나죠. 이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포탑 조립 구역이었어요. 거대한 120mm 주포가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죠. 저 작업자들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기본 8시간입니다. 하지만 긴급 물량이 있을 땐 잔업이 있죠. 얼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폴란드 계약 때는 한 달간 거의 매일 2시간씩 추가 근무했어요. 요하네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빠른 납기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저는 작업자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민재라고 적혀 있었죠. 실례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긴급 물량 때는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들었는데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제가 만드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거 제때 안 나가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요. 그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젊은 청년은 폴란드 국경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노박을 만난 적도 없겠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전차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걸요. 삼동은 전자장비 구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조용했어요. 작업자들이 정밀한 회로를 다루고 있었죠.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통신 장비, 센서류가 여기서 장착돼요. 가장 까다로운 공정이죠. 한 작업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납땜을 하고 있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15년 차입니다. 이 공정은 최소 10년 이상 경력자만 투입돼요. 사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여기는 시험장이었어요. 완성된 전차가 실제로 주행하고 사격하는 곳이죠. 한 대가 막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저 전차는 모레 선적됩니다. 폴란드로요. 최종 검사는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기동 테스트, 사격 테스트, 전자장비 테스트.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재작업 들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작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5% 미만입니다. 우리는 조립 단계에서 이미 대부분 문제를 잡아내거든요. 5%. 유럽 평균이 15%인 걸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커피를 건넸어요. 바이스 씨,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창밖을 봤어요.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70년 넘게 총구를 맞대고 살아왔죠. 납기 지연은 우리에겐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건 전쟁 가능성입니다. 억제력이 약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때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빨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미리 막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폴란드에 91만의 전차를 보내는 건 우리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납기를 KPI로 봤어요. 성과 지표, 계약 조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납기는 생존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밤 10시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3교대 근무자들이 출입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내일도 이렇습니까?
한도윤이 답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어요. 창원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 24시간 편의점의 불빛들. 이 모든 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원칙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야. 방패야.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 전쟁을 늦추는 엔진. 한국은 그걸 70년간 돌려온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도윤이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는 공장이 아닌 북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로 옆에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군사시설입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장을 보여드리려고요. 예비군이요? 네. 한국의 속도를 이해하려면 군사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지에 군인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아니, 자세히 보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죠.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저들이 예비군입니다. 전역한 군인들이죠. 울타리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훈련합니까? 연간 3일에서 5일 정도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한 예비군이 표적을 맞추고 있었어요. 정확했습니다. 민간인인데 저렇게 잘 쏩니까? 한도윤이 웃었어요. 민간인이지만 전직 군인입니다. 한국 남성은 거의 다 군대를 갑니다. 18개월에서 21개월 복무하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약 350만 명의 예비군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48시간 내에 동원 가능합니다. 48시간. 2일이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각자 소집 부대가 정해져 있고 장비도 배치돼 있죠. 문자 한 통이면 움직입니다. 차를 타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방향이었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민방위 교육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민간인 대피훈련 시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상 물품들이 쌓여 있었죠. 식수, 비상식량, 의료용품. 서울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공식 대피소만 3,000개가 넘습니다.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가 모두 대피소로 지정돼 있어요. 한 직원이 설명을 해줬어요. 서울 시민 1,000만 명을 30분 내에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요. 밖으로 나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 전쟁 대비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게요. 한도윤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북한입니다.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가까운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평온합니까?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70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잊지 않아요. 평시에도 전시를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비상 알림 앱입니다. 화면에는 여러 알림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공습 경보, 민방위 훈련, 재난 문자. 이게 전 국민 휴대폰에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죠. 10초 안에 5천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유럽을 떠올렸어요. 우리도 비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적이지 않았죠. 이렇게 빠르지도 않았고요. 이 모든 게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하려면 빨라야 했죠. 효율적이어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속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한도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90일 납기가 가능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70년간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배웠죠.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한다. 부품을 미리 만들어둔다. 24시간 공장을 돌린다. 이게 다 전시 대응 방식입니다. 평시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모든 산업이 이런 식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다 빠릅니다. 왜일까요? 국가 전체가 비상체제로 설계됐기 때문이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없는 나라였어요. 언제든 전환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죠. 전쟁은 교과서 속 이야기고요. 한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러운 일입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 다 예비군입니다. 저 카페 주인도, 저 택시 기사도, 저 회사원도. 전쟁 나면 다 총을 듭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가 사실은 거대한 군사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었죠. 숨 쉬듯 자연스럽게요. 바이스 씨. 한도윤이 제 눈을 봤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우리를 빠르다고 말합니다. 효율적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강요당한 겁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북쪽에 250만 군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50km 떨어진 곳에요. 우리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효율적이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린 없어지는 거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평생 효율을 선택의 문제로 봤어요.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시스템. 하지만 한국에게 효율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한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시죠.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6.25 전쟁 전시관이었습니다.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폐허가 된 서울, 피난민들, 어린 군인들. 1950년의 기록이었어요. 한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소년병이었어요. 15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죠.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나이 애들이 나라를 지켰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른 전시물들을 봤습니다. 전쟁 직후 복구 사진들이었어요. 폐허에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는 모습들. 이게 1950년대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5년 뒤에요.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자원도.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그래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만들고, 빨리 성장했어요. 마지막 전시실에 현재 한국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조선소, 그리고 제가 어제 본 방산 공장. 이게 70년 만에 만든 결과입니다. 폐허에서 여기까지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바이스 씨,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빠른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시는 느려서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타이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생존 시스템이 있다는 걸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빨라서 강한 게 아니야. 강해야 해서 빨랐어. 지옥의 링에서 태어난 나라. 70년간 총구를 맞대고 살아온 나라. 그 절박함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제가 틀렸어요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정이 끝났어요. 이제 브뤼셀로 돌아가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한도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좋은 여행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도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흐려져 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게이트로 향했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죠. 대부분 유럽 정치 뉴스였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동상공 한국 전용기, 전투기 호위받으며 귀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민간 항공기 양옆으로 전투기 2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을 태운 전용기였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UAE였어요. 한국 방산 대표단이 계약 체결 후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현지 공군이 자국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호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의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대부분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죠. 이 정도 대우는 국빈급인데 중동에서 저렇게까지 해주는 나라가 있나? 저도 놀랐습니다. 군사호위는 보통 국가 원수급 예우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그 뉴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영상도 있었죠.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전용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양옆에서 UAE 전투기 2대가 합류했습니다. 편대 비행이었죠. 마치 가족을 배웅하듯 조심스럽게 날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현지 의전 담당 장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UAE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이런 의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교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왔습니다. 1970년대.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말이죠.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고요. 그리고 지켰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우리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 약속.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억이 만든 신뢰.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한국 관련 뉴스 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사라서요. 저도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중동에서 저 정도면 거의 혈맹급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전투기가 호위하는 장면을 반복 재생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신뢰였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뢰. 한국이 폴란드에 91만의 전차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 UAE가 전투기를 보내 호위한 이유. 다 같은 맥락이었죠. 과거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고 약속한 걸 끝까지 이행했기 때문이죠. 그 신뢰가 쌓여서 지금의 관계가 된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메모한 것들이 빼곡했어요. 창원 공장의 24시간 가동, 예비군 시스템, 민방위 훈련, 전쟁기념관의 사진들, 그리고 지금 본 영상까지. 펜을 들었습니다. 써야 할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그 문장 아래 또 썼습니다. 신뢰는 50년 전부터 쌓아온 자산이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올랐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하네스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한국은 빠르지만 허술하다. 싸구려를 찍어낸다. 그는 틀렸어요. 완전히요. 한국은 싸구려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죠. 50년 전 약속도, 90일 전 약속도, 어제의 약속도 다 지켰어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UAE 외에 다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모두 한국 무기를 도입했고 모두 납기를 칭찬했죠. 한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어요. 호주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 일찍 도착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죠. 보통은 지연되는 게 당연한데요.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이집트 해군 제독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6개월간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선원들을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완벽히 이전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납기를 계약 조건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로 봤기 때문이죠.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빠른 약속을 믿지 마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빠, 그게 아니야. 빠른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는 약속이 문제였어. 비행시간 10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대한민국 방산 역량 현장 감사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납기 준수율 98.7%는 조작된 숫자가 아니다. 두 번째 문장도 썼어요. 이는 70년간 구축된 국가 생존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이 문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창원 공장의 밤, 예비군 훈련장, 50km 떨어진 휴전선, 그리고 중동 상공의 전투기 호위. 1시간 뒤 5페이지를 썼습니다. 멈추고 읽어봤어요. 객관적이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숫자들이 진짜라는 걸요.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태양이 눈부셨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하네스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증거를 보여줄까요? 둘 다 할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죠. 객관적인 증거로 가득 찬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검증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어요. 아직 다듬어야 했지만 골격은 완성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구할 보고서. 아니, 진실을 담은 보고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브뤼셀 공항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한국의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공항 로비에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평범한 브뤼셀의 하루였죠.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EU 본부로 가주세요. 기사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의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확신으로 차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이었어요. 레나, 돌아왔어? 방금 공항 나왔어요. 내일 오전 회의 있어.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도시.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었죠. 폴란드처럼, 한국처럼.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었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고칠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밤새 다듬으면 완벽해질 거예요.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진실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봤습니다. 확실히요. 그날 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회의는 10시였지만 8시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죠. 보고서를 프린트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9시 반쯤 마리가 들어왔어요. 준비됐어? 네. 저는 보고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죠.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결론이 이거야? 강력 매수. 네. 제가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실제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어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하네스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요하네스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레나 씨? 공장에서 비리 많이 보셨소? 저는 침착하게 앉았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 현장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창원 공장, 폴란드 국방부, 예비군 훈련장, 그리고 관련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죠.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24시간 가동 시스템, 병렬 생산 체계, 실시간 품질 관리. 모두 실제합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요하네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보여주기식 아니겠소? 당신 올 거 알고 준비했을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습니다. 무작위 점검이었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폴란드 계약서 사진이었어요. 폴란드는 독일 제안보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납기였어요. 83일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고 품질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리가 물었어요. 재작업률은 5% 미만입니다. 유럽 평균 15%의 3분의 1 수준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계속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70년간 구축된 국가 시스템의 결과물이에요. 전시 대응 체계를 평시에 적용한 거죠. 요하네스가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사는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됐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 강력 매수입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터무니없는 평가요. 레나 씨,
당신 로비에 넘어간 거 아니오? 제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반박하시려면 데이터로 하세요. 마리가 중재했어요. 요하네스, 레나 보고서는 객관적이야. 읽어봤어. 하지만 요하네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지 않소? 지속 가능성 말이오. 그가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출산율 0.7입니다. 세계 최저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겠소? 20년 뒤엔 공장 돌릴 사람도 없을 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했어요. 출산율, 인구 절벽.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요하네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요. 예비군 350만이라고 했죠? 20년 뒤엔 절반으로 줄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요하네스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국을 과신하면 안 돼요. 거품입니다. 곧 꺼질 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0.7이라는 숫자는 충격적이었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미래가 불확실한 나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한도윤과 민재, 그들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공장을 돌리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출산율 0.7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요하네스가 반문했어요.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봤어요. 자동화 시스템, 로봇 라인, AI 품질 관리. 모두 인력 부족을 대비한 겁니다. 마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 중입니다. 용접 로봇, 조립 자동화, 무인 운반 시스템. 사람이 줄어도 생산은 유지될 수 있어요. 요하네스가 비웃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오.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소. 완전히는 아니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나라예요. 70년 전 폐허에서 지금까지 온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권 문제죠. 한국은 아직 전시작 전권이 없어요. 유사시 지휘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마리가 놀랐어요. 정말? 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한 주권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리스크죠. 미국 정책이 바뀌면 한국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요하네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요. 출산율도 작전권도 다 불안정하단 말이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회의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점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솔직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했죠. 출산율이 낮다는 것,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약점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나라죠. 한국이 그렇습니다. 요하네스가 서류를 덮었어요. 감상적인 평가군요. 분석가답지 않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그들을 봤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엔지니어, 예비군 훈련하는 시민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논의하자. 레나 보고서 검토하고 다시 모이자.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요하네스가 다가왔습니다.
레나 씨, 현실을 보시오. 0.7이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그건 국가의 사망 선고요. 저는 글을 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전쟁도 외환위기도 다 극복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출산율 자료를 찾아봤어요. 0.72. 정확히는 더 낮았습니다. 그래프를 봤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30년 예측, 2040년 예측. 모두 암울했죠. 인구가 줄고 경제가 축소되고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무너지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리고 있었죠.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문득 한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존하려면 빨라야 했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달리는 이유. 시간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이었어요. 무인 전투 체계 개발, AI 기반 생산 시스템, 로봇 자동화 확대. 모두 미래 대비 기사들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0.7이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싸울 수 있는 시스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있었죠.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리스크는 인구 절벽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들은 약점을 숨기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저장하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해야 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창원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봇들만 움직이고 있었죠. 전차가 조립되고 검사되고 출하됐어요. 사람 없이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새벽 4시였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해낼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은 늘 그랬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보고서를 여러 번 고쳤어요.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논리를 다듬고 반론을 예상해서 보강했죠. 리스크 섹션도 강화했습니다. 출산율, 작전권, 주변국 위협. 모두 명확히 적었어요. 최종 회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결정이 날 거예요. 제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기각되거나 제 커리어도 함께 결정되겠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마리, 요하네스, 그리고 집행위 고위 관료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마리가 시작했습니다. 레나 바이스의 한국 방산 현장 감사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제 평가는 강력 매수입니다. 요하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검증된 실적. 폴란드, UAE, 호주 등 20개국 이상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고 납기 준수율은 98.7%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둘째, 시스템의 안정성. 70년간 구축된 통합 생산 체계는 일시적 성과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작동하는 구조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셋째, 신뢰 자산. 50년 전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하는 나라입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를 중시하죠. 한 관료가 물었어요. 리스크는?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있습니다. 출산율 0.72는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무인화, AI 적용. 모두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전략이에요.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무인 전투 체계 개발 로드맵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무인 통합 방위 체계 완성이 목표입니다. 사람이 줄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여러 번 해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 80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까지 올렸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어요. 다른 관료가 질문했습니다. 작전권 문제는 리스크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군 독자 작전 능력도 강화되고 있죠. 요하네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레나 씨, 당신은 감정에 휩쓸렸소. 일주일 한국에 있다 와서 그들 편이 된 거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 보고서 어디에 감정적 표현이 있습니까?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보시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게 객관적 분석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또 뭐예요? 저는 똑바로 글을 봤습니다. 관찰 기록입니다. 제가 본 사실을 쓴 거죠. 마리가 중재했어요. 둘 다 진정해. 레나,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확신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가 본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리스크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도 고령화되고 있죠. 하지만 우린 문제를 미뤄왔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죠. 한 관료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70년간 불가능과 싸워 이겼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마리와 관료 2명이 찬성했어요. 요하네스와 관료 1명이 반대했죠. 3대2. 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마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레나. 내 커리어 지켰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빠, 나야. 레나, 무슨 일이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 뭔데? 한국 다녀왔어. 일주일 동안 현장 감사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가 진 게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대가 바뀐 거였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20년 전 아빠 회사가 아시아 업체한테 진 거 기억하지? 아빠는 그때 말했잖아. 빠른 약속을 믿지 말라고. 기억한다. 아빠, 그게 아니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 계속 지켜왔어. 50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나. 아빠 회사가 진 건 그들이 부정직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더 빨랐던 거고 더 효율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
아버지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였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아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이 처음으로 맑아 보였습니다. 70년간 짊어진 아버지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매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제목은 감사합니다였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바이스 씨,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궁금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쉬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2주 전 새벽 2시, 한국 데이터를 처음 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신으로 차 있었어요. 한국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나아갈 거라는 확신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체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무인 통합방위 체계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2026년 1월 서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번 해냈네요. 무인 시스템을 1년 만에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겠죠. 창원 공장의 불빛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불가능과 싸워 이긴 나라다. 그리고 계속 이길 것이다. 나는 그걸 받고 믿는다.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 일주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주간, 그리고 진실을 발견한 주간.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폴란드 추가 계약 체결, 노르웨이 K9 도입 확정.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약속은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국제 뉴스였습니다. 동유럽 긴장, 중동 불안, 아시아 갈등.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했죠.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했어요. 빠르게 대응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불가능을 해내는 나라. 불안한 세계에 필요한 파트너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에게서 왔어요. 레나, 다음 주 폴란드 추가 계약 검토 회의 있어. 내가 맡아줬으면 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뭔가를 바꿨을까요? 아마 작은 변화였겠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편견을 버리는 것,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고 제가 해낸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고마워. 내가 날 바꿔놨어.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창원에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밤을 밝히고 사람들이 일하고 전차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멀리 폴란드에서 누군가 안심하며 잠들고 있었죠. 그게 한국이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약속으로 이어진 세상. 신뢰로 지켜지는 평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으로요. 레나는 진실을 선택했고 그 진실은 세대를 치유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죠. 70년간 불가능과 싸워 이긴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 이길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이 좋아요 영상이 꼭 도움이 눌러주세요. 되셨다면 다가더 구독과 한거 좋아요 찍어사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